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이 한 분이 계시는데 황석기 번역가이십니다. 감칠맛나는 문장으로 영화의 매력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정말 그 세상을 번역하는 남자 황석기 번역가님과 오늘 이분을 저희가 섭외할 수 있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으신 작품마다 정말 그 완벽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시는 변신의 귀재 손석구 배우님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관객분들 몇 분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배우님께서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좀 이 극장에서 같이 보셨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셨는데 그러면 배우님 그다음 번역가님 관객들께 먼저 좀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고니아를 번역한 번역가 황석기입니다. 두 분 다 이렇게 귀한 말걸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손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부고니아를 또 오늘 처음 보셨는데 이렇게 큰 극장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배우로서가 아닌 관객으로서 좀 이거는 정말 인상 깊었다. 그다음에 그 장면 선택하시게 된 이유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고어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옷장에서 머리 팍 튀어나올 때 그거 참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구를 지켜라를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 좋아했던 영화랑 그리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 넷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고 왔는데 도움이 오늘 GV 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봤는데 좀 후회됐어요. 많이 좀 몰랐어야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엔딩을 보면서 이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스토리를 봤으면은 내가 더 재밌게 좀 봤을 텐데 너무 예상치 못한 결말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아쉽기도 했고 영화를 아예 모르고 봤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기획 개발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좀 다른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미국 그 할리우드로 그 리메이크된 영화들이 굉장히 그런 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뭐 작품 흥행적으로나 좀 비평적으로 크게 이렇게 뭐 잘된 영화들이 사실 많이 없어서 저희도 이제 하면서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됐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좀 가장 큰 이제 얻은 레슨은 원작 영화가 좋으면 그 원작 영화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가도 사실 몇 가지 작은 요소들만 변주를 줘도 좀 괜찮은 영화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원작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꼭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또 배우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영화에서는 정말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좀 출연을 하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주인공도 마을의 좀 외딴 숲에서 혼자 살면서 뭐 그 사회적으로 고립도 되고 또 본인만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음모론 그걸 이제 강력하게 믿고 있고 또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외계인들이 또 지구를 파괴시킬 거다. 그리고 본인 회사의 대표님이 또 그 외계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믿고 있는 테디 주인공이 있고 그 테디를 조력하는 그 조력자 돈 캐릭터가 있고 마지막에 그 굉장히 강한 여성 캐릭터 CEO 역할을 맡은 미셸. 미셸 같은 경우는 능력도 있고 뭐 재력도 있고 굉장히 다 갖췄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인간을 조금 이렇게 교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임상 실험도 사실 또 그 한편에서는 하고 있어 굉장히 좀 어마무시한 캐릭터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배우님께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서 좀 이 캐릭터는 내가 좀 연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캐릭터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테디 참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보고니아 같은 영화가 장르를 하나로 딱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를 좀 굉장히 놀래키는 스토리로 가기 전까지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범죄 심리극에 가깝다고 봤어요. 근데 그것도 또 완벽히 그런 건 아닌 게 그 테디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미셸이죠. 네네네 미셸 그 탈출하려고 하는 이제 미셸의 그런 극한기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딱 하나의 이렇게 뭐 장르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테디의 심리 뭐 나오는 음악들이나 뭐 장면들이 굉장히 테디의 심리를 표현해 주려고 많이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근데 가장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저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원작도 굉장히 뭐 비슷합니다. 그게 그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가장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한 캐릭터가 원하는 되게 큰 그 뭐라고 하죠? 그 내가 큰 욕망이 있을 때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로 다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거기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표현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길 수도 있고 황당한데도 안타까운 이유가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게 예전에 이제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신하균 선배님 저는 어린 나이도 보면서 그게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굉장히 또 장르적으로도 그리고 표현하는 뭐 방식도 굉장히 달랐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이 딱 중심을 잡아줘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저런 캐릭터를 만난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있으니까 저런 거를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봤어요 저는. 그 테디 캐릭터를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구체적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씬 보면은 그 식탁 위에서 이렇게 딱 달려가서 미셸을 이제 밀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런던에 있는 그 약간 교회 지역에 세트장을 실제로 지어서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다치셨어요. 어깨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세트장을 짓고 임대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했다 보니까 그 촬영 일정 안에 찍지 못하면 저희가 몇 달 후에 와서 다시 재촬영해야 되는데 배우분이 너무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병원 갔다 오시고 바로 이제 촬영을 하셔서 정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뭐 지구를 지켜라라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 원작 영화가 미국에서 이제 리메이크가 됐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제 기획 중에 있는데요. 배우님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훌륭한 한국 원작이 이제 국내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이렇게 리메이크되는 현상들을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이 뭐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는 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 이야기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목매여 있고 어디 좋은 이야기 없나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많이 더 좀 전 세계 많은 관객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황석기 번역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영화 중에서 데드풀, Call Me by Your Name, 그다음에 저희 뭐 Past Lives라는 영화, 그다음에 보헤미안 랩소디까지 정말 다양한 그 할리우드 영화를 지금 그 한글 그 자막 번역을 하시고 또 그 연극도 사실 또 그 작업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에세이집도 그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 부고니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국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영어로 시나리오를 이제 번역을 그 작업을 하고 이제 한글로 이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흔히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말맛이라고 대사의 말맛 그 부고니아만의 좀 대사의 말맛을 좀 살리기 위해서 좀 번역가님이 어떤 좀 이렇게 그 번역 과정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번역가가 저처럼 이제 자막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캐릭터의 톤을 어떻게 쓰느냐를 이제 제가 정한다기보다는 이 영화의 주인은 일단은 연출자와 작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해 주시는 게 배우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출자의 의지이고 이 텍스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 캐릭터한테 어떤 톤을 내고자 의도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뭘 정하는 것보다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번역가들은 사실 사냥개처럼 계속 냄새를 맡는 거죠.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나는가, 이걸 어떻게 옮겨야 이 사람들의 의도를 더 충실하게 옮길 수 있나, 이걸 고민을 하는데 늘 근데 배우분들이 텍스트대로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손석 배우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씬에서는 이 텍스트를 그냥 뚫고 나오실 때도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뚫고 나올 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의 선이 아닌데 텍스트는 이것보다 더한 연기를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 위대한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가는 가령 이 영화를 예로 들면 미셸의 어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고분고분하잖아요. 남상에서 그때 자막을 어떤 어투로 쓰는가,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반전됐을 때 어떤 자막을 또 쓰는가, 어떤 어투로. 그런데 고분고분하다라고 했을 그 당시에도 계속 고분고분한 말만 하지도 않아요. 이 훌륭한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가 어떤 대사는 되게 sarcasm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요. 고분고분한데 어떤 대사는 되게 고분고분하고 얌전하면서도 협박성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자막을 그 톤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포착하는 것들이 힘들지 제가 뭔가를 정해놓고 그 틀에 있어서 쓰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자막 번역 의뢰를 드리고 저희 그때 그 전문 용어에 대해서 사실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거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테디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길게 하잖아요. 전문 용어들을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다 난생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을 길게 하는데 제가 처음 받은 피드백은 그거였어요. 이걸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서 써주셔야 하지 않냐라는 피드백이었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음모론에 미쳐서 이제 떠드는 사람들은 지식이 깊지 않거든요. 얇고요. 원래 하나만 아는 놈이 무섭다는 소리 있죠. 음모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진짜 극한에 있는 오타쿠들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용어를. 그 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막 미쳐서 광기처럼 막 뱉어낼 때가 있어요. 여기선 테디가 그런 캐릭터고 또 그걸 의도한 텍스트였는데 이걸 제가 순화한다고 또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라고 이렇게 편하게 다 풀어서 써버리면 이해하게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미친 캐릭터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관객분들이 저 자막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셔도 된다. 저거 아마 얘기하고 있는 테디도 모른다. 그냥 막짓거리는 거 넣어서 주워 들은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보여야 한다. 전국에 가서는 그게 다 원래 진실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냥 음모론자의 미친 소리로 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톤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서 다행히도 이제 CJ 측에서도 그럼 그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쓰게 된 거고요. 그런데 번역가 의견이 늘 이렇게 먹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는 그래도 편하게 쓰셔야 합니다 이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엔 다행히도 의견이 관철돼서 좋았어요. 그래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감칠맛 나는 자막으로 세상을 번역하시는 번역가 남자 황석혜님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린 것 같고요. 번역을 아까 배우님께서도 이제 원작 영화 지구를 지켜라도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또 번역가님 입장에서도 이제 이 영화를 번역하실 때 원작 영화를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되게 세심히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번역가님 생각하셨을 때 원작 영화와 요 부고니아 영어 리메이크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원작이 굉장한 팬이고요. 제가 올해 47인데 제 나이쯤 되는 사람 중에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 중에 지구를 지켜라 싫어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뭐 저주받은 걸작이다 그러면 보통 지구를 지켜라랑 김시표룩이 두 작품을 뽑죠. 그 정도로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작품에서 의뢰 받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원작에서도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원작에서의 양봉은 하나의 도구로 장치로 쓰시는데요. 부고니아에서 양봉은 이 벌집이라는 것 자체를 거대한 메타포이자 이 작품의 뼈대같이 사용하신 것 같거든요. 그 장치를 그냥 끌고 와서 아예 첫 오프닝부터 이제 꿀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군집 붕괴 현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 군집 붕괴 현상이라는 말 자체를 이 벌집 자체를 어쩌면 이 지구에 빗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란티모스 감독님이 원래도 이전 작에서 계속 뭐 현대인들의 외로움, 고독, 상실, 뭐 인간성의 상실 이런 것들을 자주 다루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대사에 그렇게 있거든요. 군집붕괴 현상이라는 게 꿀벌들이 벌집에서 집을 떠났는데 길을 잃고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벌집이 말라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군집붕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lost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길을 잃었다라고만 할 때도 로스트를 쓰지만 사실 뭐 눈앞이 막막하다 아니면 진짜로 삶의 목표를 잃었다 할 때도 다 로스트예요. 뭐 길 잃은 영혼 같은 거 표현할 때처럼요. 그러니까 꿀벌들이 집에서 나갔는데 뭘 쫓아나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들에 비유한다면요. 뭐 돈을 쫓거나 명예를 쫓거나 쾌락을 쫓거나 뭐 여러 가지를 쫓아서 집을 나갔겠죠. 이 가장 작은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가정일 거고요. 아니면 이 사회나 뭐 어떤 커뮤니티겠죠. 거기서 나갔는데 그것들을 쫓다가 길을 잃어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뼈대 자체를 군집붕괴 현상이나 양봉을 가져다 쓰신 게 가장 큰 차이 같고 아무래도 캐릭터들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캐릭터들 사이의 그 다이내믹이 다 바뀌었잖아요.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재미, 그러니까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재미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엠마 스톤과 백윤식 배우님은 너무 다르잖아요. 뭐죠? 사우나에서 발가벗고 금목걸이 차고 맨몸에 골프 스윙하는 분이랑 엠마 스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캐릭터성이 부딪힘에서 오는 그 다이내믹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주제의식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그 로스트 단어 얘기하시면서 제 이제 다음 질문에 잠깐 그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또 번역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대사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외로 이 도니에 되게 이입을 많이 했어요. 원작에는 순이라는 캐릭터인데 도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이잖아요. 약간은 부족한 친구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이고 사촌형밖에 없는데 자기한테 소중한 존재는. 그런데 이 외계인을 계속 협박하고 있다가 이 마음 착한 친구가 결국 원하는 건 그럼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순위 캐릭터랑은 달라요. 그럼 나도 데려가줘 라고 하니까 이 외계인이 알았어 데려갈게 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죽어요. 왜 죽냐면 형 없이는 갈 수 없어서. 근데 그게 너무 짠하고 이 나를 소외시킨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은데 차마 떠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벌집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벌도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라는 존재는 이 벌집에서 나왔는데 혼자 나온 건 아니고 한 쌍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테디라는 사람과 이 두 마리의 벌이 서로 의지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벌집이 의미하는 바가 이 감독님이 의도한 바가 그거 같거든요. 인간들이 서로를 돌보는 군집을 유지하는 본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군집을 잃고 다 개개인이 살고 있잖아요. 가령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그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1인 가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살기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조차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부터 OECD 국가 중에서 항우울제 처방이 최상위권이에요. 다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무리짓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무리짓지 않고 개개인으로 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현실들에 대한 뭐랄까요? 약간 이 감독님이 잘하시는 주특기인 것처럼 서늘한 진단서 같은 것들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대사는 그거예요. 나도 데려가줘. 근데 형 없이는 안 돼. 왜냐면 인류 최후의 로맨티스트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너니는. 이 형이랑 군집을 이루는 능력이 아직 있는 인물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능력을 버릴 수 없어서 총을 입에다 넣고 당기잖아요. 너무 애처로우면서도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고 입이 많이 냈던 캐릭터예요. 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말씀 주시는 게 테디가 이제 본인만의 좀 세상에 갇혀 있는데 이 테디와 또 테디가 살고 있는 사회를 또 연결시켜주는 또 매개체를 또 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스토리를 따라갈 때 돈의 시점으로 테디를 이해하는 그 이해했었다라고 말씀 주시는 마지막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살을 하게 되면서 좀 애처로운 그런 좀 표현들을 많이 좀 공유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마 두 분이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번역가님께서도 그 배우님께 좀 이렇게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실지 좀 예. 너무 많죠. 일단 영화 관계돼서 여쭤보고 싶은 거면 여기 아까 이제 테디 역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시 플레메스라는 배우가 사실 이런 또라이 연기를 잘하기로 유명해요. 진짜. 그런데 영화에서 광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잖아요. 히스레저처럼 진짜 광기에 완전 몸을 푹 담그고 극화된 연기를 보인다거나, 근데 여기 나온 제시 플레메스처럼 일상적인데 또라이 같다거나. 근데 제시 플레메스는 일상적인 또라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11월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한 5분 나오나요? 그런데 제시 플레메스가 나온 장면이 제일 무서워요. 이 또라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 장면에 관객들이 다 헉하거든요. 그렇게 일상적인 광기를 표현하는 연기, 그리고 히스레저처럼 진짜 극화된 연출화된 광기, 이 두 캐릭터 중에 만약에 연기하신다고 하면 어느 쪽 성향이 더 좋으세요? 배우님 보통 일상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를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가 좀 잘할까요? 제가 하면 뭐가 어울릴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일상적인 거? 둘 다요? 투표해야겠죠. 뭐든 싫겠어요, 사실. 전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좀 히스레저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좀 멋있는 것도 하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티가 나야 좋지 않나. 이런 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좀 시원한 게 좋잖아요. 쟤 연기 좀 했네, 자식. 이런 그런 거를 지금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어떤 클립에서 봤는데,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요, 관객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 같은 것들을 요즘에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연기인지 뭔지 모를 것들. 그런데 박찬욱 감독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우분들한테, 야, 연기를 해.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연기를 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좀 그런 연출화된 극화된 연기 같은 것들을
뵙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저는 그러니까 한 명의 대중예술가로서 그런 부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제 어느 순간 제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제 동생은 어떤 배우를 좋아하나. 그래서 너는 어떤 배우 좋아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상연 그런 생활 연기의 대가인 송강호가 좋아 아니면은 그때 뭐 누구였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당연히 송강호 선배님을 이렇게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연기하는 것 같잖아. 그게 그때 제가 약간 땡 맞은 것 같았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연기랑 정말 한 사람의 대중인 내 동생하고는 이만큼의 간극이 있는 거구나. 내가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멋있는, 좀 더 더 좋은 연기야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필요가 있나? 관객분들이 좋아하는 연기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또 좀 더 아무래도 빠른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진득하게 봐야 되는 연기보다 좀 더 시원한 연기를 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조금 해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는 제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최근에 뭐 비프2 같은 것도 했었고 윤현정 선생님과 송강호 선배님 이게 나오시는 거 그런 경우로 한국 배우분들이 이제 헐리우드 진출해서 있는 작품들을 프리프로덕션에서 번역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뭐 저만이 아니고 지금 감독님들도 지금 헐리우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바로 며칠 전에 LA에서 일정 같이 했던 엄태아 감독님은 AFM에서 뭐 하실 게 되게 많다고 미팅할 게 많다고 되게 오래 남으셨어요. 뭐 그 감독님 제가 아는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막 오디션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팬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뭐 해외 진출과 관련된 떡밥을 조금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출연하셨던 영화가 기사도 났었죠? 할리우드 영화? 네네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 게 저는 할리우드에서 찍지는 않았는데 뉴저지에서 찍었거든요. 뉴저지에서 텍스 받고 찍은 건데 저는 뭐 작은 독립 영화예요. 독립 영화이고 뭐 내년에 좀 개봉을 하지 않을까. 예. 이름이 가제예요. 가제인데 베드포드 파크예요. 뉴욕에 있는 한 공원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저 사실 예전에 번역했었어요. 진짜요? 네. 알바. 어떤 거요? 네? 어떤 거요? 할리우드 이 뉴스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번역했었고요. 저도 번역 완전 초기 때 번역했었는데 네. 그거. 그래서 저는 번역 기본 툴이 있어요. 그거 갖고 집에서 막 했었어요. 정말 마감 시간 저는 마감 시간을 끝까지 미루다가 닥쳐서 막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있어요. 한 줄에 몇 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한 것 중에 제일 뿌듯한 번역이 옛날에 톰 포드가 만든 영화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에서 본 영화는 저는 당연히 못했고 예전에 DVD에 나오면 코멘터리 제가 코멘터리 번역을 해가지고 DVD에 나오고 세상에. 했었어요. 모르셨죠? 번역 한 1년, 2년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네요. 그러면 저희 관객분들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고 나서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은 이 GV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 뒤에 안경 쓰신 남자분, 네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엠마
스톤 배우님이 이제 란티모스 감독님이랑 벌써 5번째로 찍으신 영화를 하셨는데 거의 뭐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손석구 배우님은 본인이 선호하시는 감독님이랑 여러 작품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다양한 감독님과 작품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딱 한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되고 싶다면 어떤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감독님하고 하면 위험한 게 좀 고착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러 감독님하고 하면 잘못하면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뢰를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진짜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영화를 만드는 게 정말 협업의 장이기 때문에 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영화나 뭐 드라마나 한 몇 개월 찍다 보면 그 겉 수박핥기 그 수박 겉핥기 이거는 뭐라고 영어로 할까요 아마 수박 겉핥기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좋겠죠? 왜 떠넘기세요? 멜론 리킹 하는 거는 그 정도 소통은 처음에 한두 달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르나 하면서 그냥 그 다른 옵션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남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싸우고 뭐 화해하고 다시 막 사랑해 막 저주해 이렇게 가면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 뭐 6개월에서 8개월간의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래서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감독님과의 만남을 갖는 편이고 많은 배우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 맞았던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같이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명의 감독님과 만약에 뭐 페르소나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대만의 이안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수성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조금 좀 이렇게 디렉션도 제가 잘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이 좀 잘 통하면 뭐 그분도 영어 하시니까 저는 그분이 좀 좋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여자분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가 준비가 그 외계인의 말은 어떻게 번역하셨죠? 외계인 말이 푹푹푹 나오고 노란색으로 영어 자막이 나오잖아요. 영어 자막 나와요? 네. 뭐 여기 이 극장 화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화면에서는 노란 자막 그거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해요? 저 외계인을 또 이걸 위해서 공부하시는지는 알았습니다. 네, 그럼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빠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빠도 약간 좀 고어를 좋아하신다고 했고 판타지 같은 경우도 많이 했었잖아요. 밤낚시 같은 작품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오빠가 작품을 고르는 기준도 있지만 약간 좀 작품 말고 감독님 말고 오빠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런 걸 고르기도 하는 편인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캐릭터? 그렇게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참고로 제 친동생은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는 보면서 이제 범인이 추론을 하는 거를 약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오빠 같은 경우는 반전 눈치를 언제 채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라. 원정집과 비슷하다 보니까 네.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되는 전개가 맞나? 하고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날 하이라이트 부분에. 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세요. 원래 딱 그 반응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원작 봤을 때도 네. 갑자기 우주선이 튀어나오고 이러면 뭐야 진짜였어?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 보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레전드가 된 이유가 아마 엔딩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한테 이상한 쾌감을 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는 그 제가 인터뷰 때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가끔 생각해요. 샤워하다가 문득 생각나요. 아 맞아,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서 이 대답을 이 질문을 받잖아요. 맨날 까먹어요. 그거. 지금도 까먹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가 뭐 있었는데 뭐였더라? 뭐 있었어요. 근데 나름 이거는 좀 굉장히 신선한 대답이 되겠다 했는데 까먹었어요. 뭐 까먹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부고니아 GB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면 좀 영화 관련된 질문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 뒤쪽에 한번 저기 맨 끝에 빨간색 스웨터 입으신 맨 뒷면 네. 네, 저도 손석구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부고니아도 그렇고 보통 이제 범죄 스릴러나 그런 조금 흔히 말하는 빡센 영화에 좀 출연하셔서 연기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이제 감정적이라든지 조금 약간 극한의 감정을 연기하시다 보니까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일상으로 이제 좀 돌아오실 때 어떻게 이제 조금 그런 감정을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애초에 그 연기나 캐릭터를 접근하실 때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 몰입하는 정도는 아마 번역가님이 더 저보다 심하실걸요. 왜냐면은 그 네. 말을 찾다 보면은 언어가 정말로 사람의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되지 않으세요? 그러진 않고요. 저는 번역가를 아티스트보다 테크니션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한테 주어진 태스크를 탁탁탁탁 제 경험치를 쳐내는 사람이지 배우님과는 달라요. 제가 뭐 이 대사에 몰입해 있어서 못 빠져나오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는 좀 테크니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 연기는 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기억도 몸이 하고 느끼는 것도 몸이 느끼는 거지. 그 되게 미스테리하잖아요. 뭐 느끼는 감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이게 내 그냥 몸이 하는 거라 운동하면은 몸이 힘들지만 자고 나면은 또 개운해지는 것처럼 뭐 그런 거지. 이게 아마 근데 모르죠. 뭐 쌓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가장 비슷한 거라고 하면 아마 저는 이제 뭐 액션씬 같은 거에서 그러면 이제 계속 피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끈적이고 좀 불쾌해요. 그러면은 좀 사람이 좀 짜증이 난다. 그 분장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뭐 그 정도인데 저는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어떤 기사 보니까 그 미드소마에 출연했던 플로렌스 퓨가 그 영화 찍고 나서 6주인가를 이제 감정적인 소모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는 거예요? 저는 없는데 봐요. 그런 배우분들을 봐요. 그분들은 그게 저도 옆에서 대단해 보여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저는 약간 제가 연기하는 스타일이 제 연기를 이미 뭐 좀 예를 들면 카메라나 음악이나 편집이나 이런 데에서 한 90%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10%만 제가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면에서 좀 소모가 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많이 기대서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두세 개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영화 부고니아 관련된 질문이신 분 계실까요? 부모니가 관련된 거 아니면 선물 안 드립니다. 탈락입니다. 그러면 저기 그 뒤에 핸드폰 가지고 계신 남자분. 네. 황석규 보니까 불쌍해 이래서 질문 안 하셔도 돼요. 다 배우님들 팬인 거 아는데.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부고니아에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인간 여성을 주장을 하면서 있지만 이제 외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고문을 당하잖아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여성인가? 인간 여성이면 이게 감금하는 게 맞는 것인가? 외계인인가? 외계인이면 이게 맞는 것인가?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괴리를 많이 느꼈어요. 끝나고 나서 아 외계인이었구나 했지만 이제 외계인이라도 인격체를 자체를 저렇게 취급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괴리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배우님이랑 이렇게 번역가님은 혹시 그런 생각은 따로 안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런 우려를 거의 모든 관객들이 했고 영화 제작자들이 다 그런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백윤식 아저씨를 잡아다 놓는 거랑 엠마 스톤을 잡아 놓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엠마 스톤 여성을 잡아다가 감금을 해놓고 고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일단 설정 자체가. 그래서 이 기획 단계부터도 그걸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상세화하려고 영화에 넣은 장치가 화학적 거세예요. 애초에 화학적 거세를 해버려서 이 사람들이 여성을 감금해놓고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까라는 의심 자체를 관객들한테 이미 다 소거해버리는 장치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훌륭하고 잘 녹여낸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극단주의자가 형 말을 순순히 듣는 애를 꼬셔다가 나중에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애까지 꼬셔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하고 관객들은 적어도 섹슈얼한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엠마 스톤의 대사 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를 잡아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줄줄줄 읊잖아요. 당신은 지금 이 우리 주에서 가장 유력한 경영인 중에 한 명을 잡아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일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거기서 젠더 영역도 살짝 건드리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감독분이나 작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위로 이런 신중한 장치들까지 넣어가지고 만드신 거면 정말 노련하게 잘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안경 쓰신 여성. 네. 저는 맨 마지막 질문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두 분 궁금하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전 여태까지 지구가 둥근 줄 알았는데 이 영화에서 지구가 뭐라 그러죠? 플랫 얼스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지구 평평설을 이게 사실이었잖아요. 우리 지구가 알고 보니까 평평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죽으면 뭐 할 거냐고요? 저는 그 끝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끝에가 그 사진 보셨어요? 지구 평평설 믿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지구 평평설 믿는 사람이. 저는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평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장관일 것 같아요. 그 저 끝에 가서 보는 그 모습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세계관 안에 있다면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마지막에 엔딩이 저는 사실은 뭐 굳이 이제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야 그래서 뭐가 더 재밌어? 두 개 중에 뭐가 더 재밌어?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좀 코믹적이고 직관적인 막 되게 막 약간 좀 심지어는 막 되게 슬랩스틱 같은 코미디까지도 이제 있는 원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 마지막이 저는 굉장히 홀렸어요. 이 보고니아의 엔딩 장면에 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다 해보는 것 같거든요. 어느 날 지구가 멸망하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아무도 그거 뭐 볼 수도 없는 거죠. 다 죽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런 약간 지구가 멸망하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 궁금함, 호기심을 공감시켜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볼 때 좀 이상한 그런
만족감이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이 저는 좀 가장 아까 전에 최초에 하셨던 질문을 답드리자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하여튼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구 평평한 지구 이렇게 폭 터뜨리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 드래곤볼인들 아시죠, 여러분? 드래곤볼 보면은 저 신이 이렇게 딱풀로 드래곤 붙이면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랑은 다른 전지전능한 사람들은 대단하다. 근데 그 패션이 난 좀 마음에 안 들던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옷을 왜 그렇게 입었을까요? 그 약간 아카데미 의상 그 상을 타기 위한 좀 과한 노력이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저도 원작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끝날까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두고 나면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엉망진창인 반전을 어떻게 표현할까만 기대하면서 봤는데 여기서 폭탄이 뻥 터져서 머리통이 날라오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재밌었어요. 전 엔딩이. 그리고 방금 배우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람들이 다 생명력이 빠져나가서 기절해 있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요. 만약에 내일 뭐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 지금 밤이지만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부지런히 움직일 것 같아요. 아침부터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키즈 카페에 가서 점심까지 놀고 아내랑 딸이랑 제 집 일산이거든요. 호수공원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소풍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저녁을 먹고 같이 잠들고 죽고 싶어요. 그러면 한 2시간 낭비하는 건데 1시간 더 써야죠. 2시간 더 써. 마지막 1분까지 그거 써야 되는데 밤새. 제가 그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돈룩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 넷플릭스에? 그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 디카프리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지구가 망합니다를 외치다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결국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소행성이 떨어져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테이블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손잡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지구가 망할 걸 알고 있고 그런데 당장 어제 누렸어야 할 것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평온한 그런 기분 좋은 일상을 보내다가 죽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서로 손을 잡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내 일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을 재현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그 부고니아 지구 해방일지 GB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기 또 먼 걸음 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영화 봐서 참 재밌었고요. 부고니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구 지켜라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봐보세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오늘 즐겁고 반갑습니다. 네, 이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고니아라는 작품은 한국 영화사에서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작품이에요.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성사되기까지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제작진들께도 참 감사하고 봐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저 훗날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자막으로 번역으로 될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조심 돌아오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런 스페셜한 날을 또 저희가 마지막 사진으로 또 기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배우님, 번역가님, 관객분들 등지고 사진을 찍어주시고 혹시 괜찮으시면 관객분들 그 핸드폰 그 뒤에 라이트를 좀 켜주시면은 네네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쪽에 계신 분 조금만 이쪽 안쪽에 비어 있는 자리나 조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괜찮으시면 세분 조금만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네. 살짝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마지막 하나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우선들 다 같이 그냥 하트 한 번만 한 번 날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선물 다 네,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함께 조심히 돌아가시는 네, 알겠습니다. 사랑해요.